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투자 자산 운용사, 자, 24강, 제7장, 우리가 리스크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24강. 자, 보죠. 자, 1번에 금융자산의 재무 위험을 유형별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시장 위험과 위험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시장 위험은 주로 보통 우리가 이 앞에 주로 개인들이 보통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서 보통 시장 위험은 보통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할 때 시장 불가능 위험입니다. 시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공통적 위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외환 시장에 관계된 우리가 환율 변동, 주로 또 증권 시장에 관계된 주가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금융시장에 관계된 우리가 금리 변동. 또 흔히 간단하게 보면 우리 뭐 있죠? 자, 뭐 물가, 그죠? 물가 변동 이런 게 있죠? 자, 금리 변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물가 변동 이런 것들, 인플레 변동.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관계되죠? 자, 이런 것은 시장 위험에 관계됩니다. 자, 근데 보통 개별 위험은 말 그대로 이거는 개별 재무 상품 그 자체에, 개별 금융 상품 그 자체에 국한된 위험입니다. 보통 개별 위험이다. 그런데 보통 요 개별 그 기업이나 그 주 자체에 관계된 것으로 주로 보통 신용 위험이라든지 신용 위험. 이 신용 위험은 이는요 거래 상대방의 재무 불이행의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거래 상대방의 재무 불이행. 재무 불이행에 관계된 겁니다. 비행에 관계된 것은 신용 위험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 나왔습니다. 유동성 위험 또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거는요. 자, 보통 이 반대매매나 제때 뭡니까? 자, 제때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 제때. 이런 것들이 보통 유동성 위험이고, 말대로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영업위험은 아주 영업상 문제죠. 영업위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 법은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시장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이거는 분산, 불가능 위험이고, 요 개별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제거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이죠. 이거는 분산 가능 위험이죠. 분산 가능 위험이다. 쓰는데, 요 시장 위험 보통 일반에 가면 뭐가 되죠? 이거는 체계적 위험. 하는 거고, 이건 주로 뭐가 되죠?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모아보시죠. 나 뒤에 할 거니까. 여기 강의에서 시험 잘 놓죠. 뒤에 가면 여기서 시험 잘 놓으니까 같이 제가 모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시장 위험이 아닌 건 나왔습니다. 1번 주가 변동. 주가는 주식시장이죠. 시장. 재무 불이행에 관계된 신용 위험은 이는 개별 위험입니다. 그죠? 비체계적 위험. 답은 2번이 되겠고, 금리 변동은 금융시장이니까 이것도 금융시장이죠. 이것도 시장 위험이고, 환율은 외환시장이니까 이것도 시장 위험입니다. 그래서 지난한 것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주식은 증권시장이니까 주가 변동. 그 다음 금리 변동은 금융시장이니까 시장 위험. 환율은 외환시장이니까 환율 변동. 그죠? 다 시행하게 된 거죠. 자, 다음 2번. 자, 1번 한번 봐두시고 2번. 다음은 리스크 관리의 실패에 관한 사례이다. 가로세게 옳게 별된 것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요즘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참고 봐놓으세요. 참고로 그냥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불법으로 지나친 투기 거래를 해가지고 파산한 겁니다. 파생상품에서 파생상품이 선물, 옵션 이런 거죠. 스왑 이런 거. 선물, 옵션, 스왑 이런 게 파생상품이죠. 이거에서는 불법으로 지나치게 투기를 해가지고 해당 금융 기관이 파산한 거죠. 자, 보고요. 자, 이건 우리가 뒤에 가면 이게 베어링 사건입니다. 베어링은행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멘탈 계절 사포사 있죠? 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주로 독일. 이는 원유 선물
해지 거래에서 장기 선도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또 단기 선물 계약과 스왑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해지 방법을 했다가 누적 손실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위험 회피자도 망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전략 실패 놈이 이름 뭐죠? 말 그대로 이는 오렌지 카운티, 미국 오렌지 카운티 레버리지 실패됩니다. 그래서 한번 반응시켜서 답은 일단 기억은 벼링 은행 사건, 니어는 오렌지 카운티 시티 사건 되겠네요. 이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놓은 거고 큰 건 아닙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보기에 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왔습니다. 자, 이 3번은 중요하죠. 이 3번은 바의 개념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3번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3번. 우리가 말 그대로 이 포트폴 3번 보죠.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자, 보기에 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시장 위험이 신뢰 수준 95%에서 계산된 5일 바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그러면 신뢰 수준이 얼마예요? 신뢰 수준이 95%죠. 95%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일 바가 10억입니다. 이거는 일단 일정 기간은 얼마예요? 일정 기간은 5일이죠. 5일. 자, 현재 포지션 5일 됩니다. 5일. 자, 일정 기간은 5일. 기간은 5일. 이때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신뢰 수준이 얼마예요? 신뢰 수준이 95%입니다. 신뢰 수준이 95%입니다. 그럼 유의 수준은 얼마 될까요? 유의 수준은 요걸 벗어날 확률입니다. 그럼 유의 수준은 5% 됩니다. 5% 됩니다. 이때 바가 얼마요? 바가 10억입니다. 바가 10억. 자, 바는 10억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뭘까? 자, 지금 말 그대로 정상적인 시장에서 5일 동안 95%의 신뢰 수준에서 최대한 최대로 손해볼 확률이 얼마요? 제대로 손해볼 수 있는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10억입니다.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얼마?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최대니까 5일 기간 내에 최대가 10억이니까 보통 10억보다 더 작겠죠. 최대가 10억이니까 10억보다 작은 확률이 95%이 말입니다. 근데 요 유의수는 요거는 5%입니다. 유의수는 이게 5% 벗어나는 겁니다. 이는 최소, 이는 발생수 최소 손실 가능 금액이에요. 최소 손실 가능 금액이에요. 그러면 5% 유의수에서 최소 손실 가능 금액은 얼마요? 10억이에요. 그럼 10억을 뭡니까? 넘어설 확률이 5%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보죠. 자, 이거는 별 붙여놓고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 유의순위는 이걸 벗어나는 거니까 최소가 10억이니까 15보다 더 크게 손해볼 확률이 얼마다? 결국 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신뢰 수준은 최대 발생 가능 금액이 라는 뜻이고 이거보다 아래로 발생 확률이 95%라는 말이고 유의는 95를 넘어선 거니까 5% 이게 최소 손실이고 5% 수준에서는 유의순위에서는 이거보다 높은 확률이 뭡니까?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0억 10보다 더 많이 손해볼 확률이 5%이 말입니다. 올라갈 확률 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 분석해봤습니다. 그만 읽어보실까요? 정상적인 시장에서 5일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15보다 클 확률, 15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는 5%죠. 그래서 이게 최소니까. 그래서 크게 나오는 것은 뭐다? 유의 수준이에요. 작게 나와야 신뢰 수준입니다. 그래서 클 확률은 5%이다 해야 되고요. 답은 1번 틀렸죠. 그래서 유의 수준은 이게 최소니까 이거 100% 총 100% 중에서 95% 이거는 이 95%가 최대 손실이고 유의 수준은 이 95% 넘어서는 거 5%입니다. 이거는 최소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확률은 유의 수준이고 이보다 더 작은 확률이 신뢰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이 됐고 정상적인 시장에서 5% 유의 수준이죠. 5% 유의 수준에서 5일간 제일 작게 손해볼 수 있는 게 얼마다? 10억이에요. 그럼 10억보다 많을 확률이 5%라는 뜻이에요. 다음
정상적인 시장에서 95%의 신뢰 수준으로 5일간 발생 가능한 최악의 손실이 최악이 제일 많이 손실 볼 수 있는 게 뭐다? 10억이라는 거죠. 10억 95%에서. 그래서 95% 놓으면은 이게 신뢰 수준이니까 이는 최대가 되는 거고 95% 벗어난 거 이게 만약 90% 같으면은 이게 10%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벗어난 이거는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수준은 이게 최소예요. 이보다 더 클 확률이 2%입니다. 다음 정상적인 시장에서 5일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10보다 작은 확률, 낮은 확률이 얼마? 95%.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이게 유의 수준인가 신뢰 수준이 잘 봐야 돼요. 요 기간 동안. 신뢰 수준은 뭐요? 요 바가 주진 요 금액이 제일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95%에서 제일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것은 뭐요? 10억이라는 거고, 이걸 벗어나 손해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95 벗어난 것. 이게 뭐요? 이게 유의수준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신뢰 수준이 만약에 이게 뭐요? 이게 만약에 90%라면, 한다면, 유의수준은 5% 되는 거예요. 이게 10% 되는 거예요. 10%.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90% 같으면은, 5일 동안, 90% 신뢰 수준에서 제일 많이 손해볼 수 있는 것이 10억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10억이, 보다 손해를 작게 볼 수 있는 확률이 뭐냐? 90%라 이 말이에요. 근데 10%가 제일 작게 볼 수 있는 손실 금액이에요. 이게 유의 수준은. 그러면 10보다 더 많이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뭐다? 10%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의 수준은 이걸 요 실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볼테지가 유의 수준입니다. 이거는 최소의 개념으로 더 손해볼 확률이고, 이거는 요 이내에서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고,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의 개념, 이거는 꼭 별표쳐 놓고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자, 봐놓으시고요. 자, 참고로 그 밑에 바의 개념에서, 만약에 이거는 1일의 바가 있고 n일의 바가 있는데, 주로 n일의 바, n일의 바는 어떻게 푸느냐. 자, 1일의 바는 그냥 아까 n의 바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는 1일의 바에다가, 1일의 손해볼 수 있는 바에다가 곱하기, 루트, 요 기간 하면 되겠어요, n일. 이게 만약에, 자, 1일의 바가 만약에 10일이 한다면 예로, 자, 이게는 25일입니다. 25일 같으면 얼마 될까? 이 말입니다. 이때는 그냥 10억에다가, 자, 얼마요? 루트 25는 얼마요? 5죠? 그럼 이건 결국 곱해보면 얼마다? 50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신뢰수준 자체가 이게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또, 본류기간이 기간이 더 길면 여기에 더 길면 길수록, 이게 만약에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25일의 바가 만약에 50억 같으면은, 만약에 이럴 경우에 36일의 바는 얼마일까? 36일의 바는 얼마 될까? 당연하게 루트 36은 6이죠. 그럼 이건 얼마 되겠습니까? 6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또는 뭐가 될수록요, 요 신뢰 수준이 더 높이면 높일수록 그만큼 손실 가는 금액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되고요. 자, 문제 4번. 다음 중 분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는, 자, 바가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이죠. 바는, 자,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구성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험의 측정 방법이다. 정규 분포는 말로 좌우대칭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전통적인 거죠. 그전에 분 그릴 때 좌우대칭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정규 분포. 이때 쓰는 거죠. 이때 쓰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이 곧 분산이죠. 정규 분포를 구성할 때 쓰이는 겁니다. 바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특정 기간 동안 주어진 신뢰 수준에서, 그러니까 바는 정상적인 시장 조건입니다. 시장 상황에서, 이게 정상의 시장이 뭐예요?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이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요 주어진 신뢰 수준에서 최대 손실 가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하지 않고, n일 동안의 바는 1일 동안의 바에다가 n일을 루트로 씌운 값으로 곱한 값이 된다. 그래서 앞에 1일의 바가 만약에 10억일이고, 만약에 n이 기간이 만약에 25일이라면 25일 동안의 바는 하면은 10억에다가 25니까 10억에다가 5를 곱하면은 50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봤지만은 신뢰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또는 보유 기간이 늘리면 늘릴수록
바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뒤에 우리가 뭐요? 개별 주식의 N일의 바 할 때 다시 이거는 또 한번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이는 참 새겨 놓으시죠. 더 커진다. 뒤에 할 겁니다. 그 답은 일단 4번은 상이 되겠고요. 자, 한번 받으시고. 다음. 자, 5번. 보기는 바의 측정시, 즉 분산의 측정시 고려상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지표로서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보통 이 참고를 한번 봐보죠. 미리. 이 정규분포를 구성할 때는요, 계산할 때 앞에 제가 요 N일의 바를 계산할 때 N일의 바 뒤에 하겠지만 N일의 바를 계산할 때 바는 이게 정규분포를 구성할 때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구성한다 가정하면 자, 말 그대로 뭐요? 자, 이제 현재 주가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 수준을 곱합니다. 신뢰 수준을 곱합니다. 이 신뢰 수준이 보통 우리가 Z를 하는데요. 곱합니다. G 곱하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뭐 한다고요? 일일 변동성을 곱하고요. 일일 변동하는 거. 하루에 변하는 거. 일일 변동성을 곱하고요. 자, 여기다 일일 변동성이 아까 왜였습니까? 일일 바뀌는 요 바. 일일 변동성을 곱하고 여기 다시 이제 곱하기. 자, 뭐요? 기간 우리가 요 며칠 하는 요 N일. 요 N일을 넣어줍니다. 여기다 다시 곱하기 뭘 해준다고요? 곱하기 델타를 해주는 거예요. 델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규분포를 구성할 때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정규분포 같으면 여기다가 뭐예요? 감마도 다시 고려해줘야 돼요. 감마도 고려해줘야 돼요. 추가로 감마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감마. 델타의 기울기가 감마예요. 델타 기울기가 감마인데 이것도 봐줘야 됩니다. 자, 봐줘야 됩니다. 비정규분포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일 때는 여기까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근데 앞전에 얘기했지만 보통 현재 주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 옵니다. 만약에 이 G를 신뢰 수준을 볼 때 이게 만약에 우리가 95%일 때 하고 우리가 99%를 들어보면 G를 보면 보통 95%일 때 G가 보통 뭐예요? 1.65입니다. 1.65. 그 다음 99% 때의 G가 보통 2.33입니다. 그러면은 곱해지는 요 금액이 벌써 실수 높을수록 더 커지죠. 크니까 더 당연하게 이게 더 반은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요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요 기간을 볼 때 이게 만약에 25일 바 같으면은 이 풀면은 이게 루트 25니까 이게 뭐요 5가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36일에 뭐요 바 같으면은 이는 뭐요 6636이 되잖아요. 왜? 루트 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뭐요 더 길어질수록 뭐가 된다고요? 요 N일의 바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구성할 때는 델타만 고려하면 되겠지만은 옵션처럼 비정규분포를 고려할 때는 뭐요? 델타뿐 아니라 감마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5번에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해설하고 그냥 제가 4번에 그 사항 해설하고 5번 같이 묶어서 한 번 더 뒤에 할 건데 미리 한번 이어본 겁니다. 보기는 바의 측정시 고려사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지표로서 가장 옳은 것은 바를 측정할 때 손익 구조가 선형, 즉 뭐요? 말 그대로 선형인 경우는 즉 정규분포의 경우는 뭡니까? 델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비선형 금융 자산 같은 경우, 옵션 같은 경우는 델타뿐 아니라 감마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델타와 감마를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답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델타와 감마는 우리가 저 뒤에 파생 상품 할 때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간단히 봐놓으세요. 델타는 뭐요?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한 옵션 가격의 변화 정도고 프리미엄이고, 감마는 뭐요? 감마는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한 델타의 변화 정도다. 즉 감마는 바로 델타의 기울기입니다. 델타의 기울기. 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할 거니까 참고를 봐놓으세요. 여기서는. 자, 6번. 다음 보기는 바의 측정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정규분포, 이게 이제 이건데요. 이 정규분포를 고려하는 거 있잖아요. 정규분포를 고려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 델타 노멀밖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겁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델타, 이거 노멀이 뭐예요? 정상적인 것. 그 델타를 이용한다. 앞에 델타를 이용한다 설명했습니다. 델타를 이용하는 이는 주로 뭐다? 이거는요. 이거는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정규가 뭡니까? 노말이 정규. 델타를 이용한다. 델타에다 정규분포.
델타에다가 정규분을 고려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선행입니다. 그리고 델타 노멀은 완전한 가치 모형은 아닙니다. 왜? 이거는 말 그대로 모수법입니다. 모수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는 완전 가치를 추가하는 모형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옵션을 평가할 때는 이거는 주로 뭐야? 감마를 안 쓰고 주로 델타만 쓰기 때문에 옵션 평가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평가하려면은 뭐에다가 델타에 아니라면 이에다가 뭐요? 감마도 써야 되는 감마도 써야 되는데 이게 좋지 못하다. 감을 안 쓰기 때문에 델타 노말은 좋지 못하다 이 말이죠. 불량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봤지만은 옵션 같은 비생명 등에서는 델타뿐 아니라 감마도 써야 좋은데 이거는 델타만 쓰기 때문에 옵션 평가는 불량하다. 그 다음 이거는 위기 분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이거는 말 그대로 뭐요? 과거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뒤에 가면은 이거는요. 자,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뭐요? 분산이나 공부산, 상관계수와 같은 모수에 대한 추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모수 추정이 필요 없다. 모수 추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요 과거의 자료 속에 공분사이라든지 분산, 상관계 수성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자료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지 요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모의시를 물리기 때문에 요 이미 과거의 자료 속에 공분산, 분산, 상관계수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은 뭡니까?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모의시험을 하기 때문에 요런 역사 시뮬레이션은 이거는 필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뭐다? 이거는요. 자료수가 많아야 됩니다. 자료수가 많아야 됩니다. 이는 자료수가 적으면 이거는 조금 정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나 분산, 공부상관 등과 같은 모수 추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 왜? 그런 것들이 이미 과거의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면 이거는 역사적 시뮬레이션. 과거의 자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이거는요. 자료수가 많아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시뮬레이션 자체는 쭉 보시면 이건 옵션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요. 이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몬테칼로프가 더불어 이런 완전가치 모형을 요구합니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위기분석법은 이거는 최악의 상황 등을 대비해가지고 적용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위기분석을 보통 이거는 스트레스 검증법이 같이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별도 상황들을 고려해 나갑니다. 별도 상황,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나갑니다. 근데 위기분석으로서 이게 가장 뛰어납니다. 자, 이름도 한번 봐주시고 윤수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6번. 다음 보기는 바의 측정 방법 중 어떤 방법인가?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표준 표자를 이용해가지고 바를 측정하는 모수 추정이네요. 모수는 이거 델타 노말 분석이네요. 그리고 역시 완전 가치 평가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가치 평가 모형은 아까 2개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설명했던 역사적 시뮬레이션과 그 다음에 몬테칼로법이 있었죠? 자, 때문에 옵션의 바를 측정할 때는 정확히 된다. 옵션을 바를 측정할 때는 주로 우리가 뭘 쓴다고요? 앞에 감마를 써야 되는데 델타 노말은 델타밖에 안 쓰기 때문에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 평가 모형이 필요 없고 바의 계산이 간단하다. 이게 델타 노말 분석법이네요. 보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대한 내용 같은 한번 쭉 해놨으니까 간단하게 봐두시면서 특히 요거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7번에 나와 있는 요걸로 보면서 좀 정리해주세요. 요걸 보면 정리해주세요. 자, 포트폴리오의 바를 측정할 때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추정할 필요는 없지만 자료의 양이 많아야 신뢰성이 높은 것 물어봤습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과거에 역사적 시뮬레이션 이거는요 과거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런 과거의 역사가 과거죠. 과거의 자료들을 가지고 모의시험 등을 통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과거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이런 자료들은 이미 공분산과 분산,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이미
반영해가지고 벌써 결정된 그러한 자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료 속에 이미 모수 추정 자체가 이미 뭡니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역사적 시뮬레이션이에요. 역사적 시뮬레이션. 그렇지만 이거는 모의 실험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자료수가 많아야 됩니다. 자, 답은 역사적 시뮬레이션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7번에 있는 요 내용 자체는 한번 별표를 해놓고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별표 쳐놓고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봐야 될 것은요. 자, 이 위기 분석은 놔두시고요. 일단, 정규분포를 필요로 하는 거는 뭐다? 델타 노말. 근데 델타 노말 이거는 일단, 델타 노말 자체는 이거는 뭐, 일단 정규분포를 가져가기 때문에 옵션 평가에는 좋지 못하다. 이거 봐놓고. 근데 이거는 완전가치 평가 모형은 아니다. 그래서 봐놓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시뮬레이션하고 몬테카르로는 완전가치 모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규분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모수 추정이 별도로 필요 없고 자료수가 많아야 된다는 건 봐주시라 이 말이죠. 자, 다음 8번. 자, 이제 지금 현재 A 주식의 현재 주식 가격은 5억 원이며 델타가 0.8이다. A 주식의 1일 수익률 변동이 승이 1%일 때 95% 신뢰 수준에서 1일의 발을 계산해 보세요. 썼습니다. 이게 요 기준이에요. 요건 1일이니까 그냥 요거 쓸 필요 없죠. 바로 쓰면 되겠죠. 요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요 공식 요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풀어봐라 이거예요. 이미 했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전체적 공식이에요. 일단 어디에서는 주식에서는 이게 전체적 공식이에요. 주식에서는. 근데 이거와 똑같은데 채권 같은 경우 여기 뒤에 수정 두레시만 들어가면 됩니다. 채권은. 똑같은데 채권은 수정 두레시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이 공식 이어보겠습니다. 1일 때는 그냥 1년 들어가면 되잖아요. 1이니까 1이죠. 이 공식 다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럼 한번 풀어봐요. 자, 이어보니까. 자, 현재 8번에 현재 주가가 얼마죠? 8번에. 요 공식이 다 들어갑니다. 요거 우리 앞에 했던 공식. 그 내가 이 뒤에 한다 했는데 그냥 앞에 써본 겁니다. 자,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자, 5억이 되고. 8번. 5억이 되고. 곱하기.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 얼마예요? 앞에 보니까 신뢰 수준이 지금 현재 95%죠. 95%대의 신뢰 수준은 뭐다? 95%대는 뭐다? 1.65가 되고. 65. 그 다음, 자, 혹시 델타를 안 주면, 델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일로 봅니다. 델타를 주면 그 다음 되는데, 델타에 대한 여기에 언급이 만약에 없으면 델타는 뭘로 본다? 델타는 뭘로 본다? 일로 본다. 바로 철. 자, 됐고요. 그 다음, 근데 이거는 보니까는, 자, 1일 주가 변동률 얼마죠? 변동성이 보니까 1%. 1%니까 0.01. 0.01이죠? 1%. 그 다음에, 자, 한 개 더 밑에 뭐가 보입니까? 이제, 기간은, 이거는 뭐야? 1일이니까, 1일은 그냥 곱하기 1이잖아요. 1. 왜? 루트 1은 1이잖아요. 1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한 개 더 있죠. 델타. 델타를 줬네, 그죠? 델타를 준 경우는 써야 됩니다. 델타를 안 준 경우는 1로 하면 됩니다. 그럼 델타 줬으니까, 그대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0.8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1이죠. 그리고 곱하면은, 5 곱하기 1.65 곱하기 0.01 곱하기 0.8 하면 되겠네요. 이런 1이니까. 그 풀면은, 뭐요? 자, 얼마 난다고요? 6,600만 원이 나옵니까? 아니면 660만 원입니까? 660만 원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된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 밑에 그 공식 써놨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도 논리는 똑같은데 딱 하나 뭐가 더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수정 두레시도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그죠? 수정 두레시도 들어간다. 이러면 되고요. 자, 문제 9번 같은 거니까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이건 또 들어가죠. 한 개 더. 자, 9번 똑같이 해봅시다. 자, 김인철은 고시기업 주식 100주가 있죠. 100주가 있는데 100주가 있는데 한 주당 지금 이제 뭐요? 10만 원이라며요. 10만 원 쓰면 되고. 그 이게 현재 주가에다가 자, 그다음 밑에 보니까 자, 뭐요? 주가의 99% 신뢰 수준이죠. 99% 신뢰 수준은
Z가 2.33이죠. 그래서 99%는 2.33, 95%는 1.6은 외워놔야 됩니다. 외워놔야 됩니다. 실내 수준. 자, 여기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자, 1일 변동률은 얼마? 2%니까 0.02. 02. 근데 이는 25일이죠. 25일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요, 루트 25일 줘야 되죠. 근데 델타가 없죠? 델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델타는 뭘로 본다? 1로 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델타를 주면 써야 되고 언급이 없으면 그냥 1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해보면 답은 얼마요? 233만원이 나올 겁니다. 233만원. 그 답은 4분이 답은 233만원이고 답은 3분이 되겠네요. 3번. 이 되겠네요. 근데 10번은 똑같은데, 10번은 이 채권입니다. 채권 때는 뭘 푼다고요? 요 수정 듀레이션을 더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수정 듀레이션. 똑같은데, 수정 듀레이션은 그냥 이 밑에 위에는 공식대로 평균 듀레이션에다가, 평균 듀레이션 얼마입니까? 1.2죠. 평균 듀레이션 1.2 자료에 그 10번에다가 자, 1 플러스 그 밑에 보니까 YTM 있죠. 듀레이션 8%잖아요. 0.08 요걸 나눠주면 1.2에다가 1.08을 나눠주면 이게 수정 듀레이션이 됩니다. 이게 1.11입니다. 그 풀면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그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채권 금액이 얼마? 100억에다가 그 다음 금액 100억이죠. 똑같죠. 그 다음에 1일 채권 95% 신뢰 수준이니까 95%는 얼마든 됐으면 앞에 점했던 1.65 곱해주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1일 채권 변동성은 0.2니까 0.001 해주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뭘 하면 된다고요? 자, 기간은 25일이니까 루트 25. 근데 델타가 없죠? 델타가 없으면 델타를 뭘로 본다? 1로 본다. 1 곱하기 1. 거기다가 다시 이제 수정 듀레이션 해주니까 1.01, 1.11. 그래서 한번 답이 나오겠습니다. 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좀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10분에 참고로 보시고 대신에 한 개 중요한 거는 뭐만 좀 봐주시라고요. 아, 채권 같은 경우는 델타도 다 들어가는데 수정 듀레이션이 더 들어간다는 것. 수정 듀레이션이 더 들어가면 봐주세요. 더 들어간다 보고 한 개 더 볼 것은 뭘 봐야 된다? 더 봐야 되는 것은 뭘 봐야 된다? 역시 앞에 봤지만 채권이든 주식이든 델타가 얼마다 언급이 없으면 델타는 1로 보라는 것. 1로 보라는 것 그겁니다. 자, 다음 받으시죠. 자, 11번인데 11번 나오는데 11번은 좀 하기 전에 좀 쉬었다가 하죠. 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좀 쉬었다가 25강을 하도록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